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에서 시작된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게이트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전 대표 이름이 거론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정근 개인의 일탈이라는 송 전 대표, 조기 귀국은 없다는 입장인데 들어와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정기조사 기준으로 5개월 만에 20%대로 내려왔습니다. 70대 이상 제외 전 연령, 또 전 지역이 비상인데 한미 정상회담, 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3월 14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 전략 폭격기 B-52H가 9일 만에 한반도에 다시 전개돼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며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민주당이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세 수위를 높이는 여당에 맞서 당 차원에서 선제조사로 위험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을 만나 문자 폭탄 같은 내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의원들부터 반성하라는 강한 반발이 곧바로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져 취임 1년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자로 21살의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1급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낮 음주운전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조차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2시간 만에 무려 55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4명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어제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적들을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사 구호와 함께 미사일 한 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엔진은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됐는데 북극성 2형과 같은 콜드론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으로 부르며 고체 연료를 사용한 첫 시험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서슬찬 불줄기가 어세차게 내뻗치며 발사 장소는 숲에 둘러싸인 저수지 옆으로 과거 평지에서 발사하던 ICBM 발사 장소와도 크게 달랐습니다.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나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 동생 김여정과 함께 현장을 참관했는데 화성 18형이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 구성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 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다시 제시했는데 앞으로 고체 연료용 중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 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 엔진 시험 공개 넉 달 만에 이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단분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앞으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시험 발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고출력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공개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그 뒤 넉 달 만에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해 첫 시험 발사까지 성공한 겁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한 만큼 시험 발사가 이어질 거란 전망은 있었지만 예상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주변 국가의 안전 등을 고려해 1단은 정상 각도로, 2, 3단은 고각에 단 분리 시간을 조정해 최대 속도와 비행 거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는데 일본이 낙탄 경보를 발령했다가 취소하는 등 혼란을 겪고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던 건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처음 시험하는 발사이다 보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좀 컸고 잘못 사거리 조절했을 경우는 일본 본토에 낙타할 가능성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 정상각도와 고각을 섞어 쏘므로써 사거리를 많이 줄인 발사 방식을 택한 거지요. 특히 북한은 공개 보도에서 단 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외부에서 제기하는 기술적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으로 고체 연료 추진체의 성능과 단 분리 기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비행거리 입증을 위해 고도를 높인 시험 발사를 하거나 재진입 기술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의 시험 발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진입 기술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듯이 북한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사격 시험을 하게 될 거고. 국방부는 북한이 언급한 기술들이 새로운 것이 아닌 통상적인 기술 요소이고 완성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킬체인 무력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도 강조했지만 북한이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ICBM 완성에 다가가는 만큼 안보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신형 ICBM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B-52H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다시 전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미 B-52H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52H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 5일 이후 9일 만으로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투기, 미국의 F-16 전투기가 참여했습니다. 네, 북한이 처음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은 러시아의 토폴 M이 원형입니다. 중국의 둥펑 41과도 판박인데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과시에 나선 배경도 닮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사일이 원통형 발사관에서 튀어오른 뒤에 불을 뿜습니다. 토폴 M을 개량한 러시아의 고체 연료 ICBM인데 북한의 화성 18 콜드론치 장면과 똑같습니다.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러시아가 2007년부터 개발한 무기입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의 특성상 기습 발사를 할 수 있고 핵탄두도 10기나 탑재해 요격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전하는 러시아가 고비 때마다 꺼내든 핵 협박 카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В ходе командно-штабного учен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андующего ракетными войскам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приступил к выводу 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ЯРС. 중국엔 둥펑 41이라고 이름 붙인 판박이 ICBM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11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실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역시 한반도 사드 배치 등 미국에 포위당하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내놓은 군사적 대답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쌍둥이 ICBM을 쏘아올린 북한을 두둔하는 배경입니다. 美方日前在半岛周边大搞军演，出动战略武器带来的消极影响有目共睹。 앞서 중국과 러시아의 고체 연료 ICBM 개발 사례에 비춰볼 때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북한. 그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근처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보를 발령했다가 다시 정정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 면에서 경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일본의 경보 시스템 J-얼러트가 발령됩니다. 각 방송 화면에는 일제히 미사일이 홋카이도 부근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피하라는 문자가 떴고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みんな動くことなくどうしようどうしようみたいな。寝てる息子を担いで夫を起こし足で起こし洗面所に逃げました。 하지만 미사일은 일본 영해에 도달하기도 전에 낙하했고 일본 정부는 경보를 정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정정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갈 수 있다며 미야기 등 3개 현에 경보를 발령했다가 영공을 통과하지 않았다며 수정했습니다. 또 앞서 10월에는 북한 미사일이 아오모리 상공을 이미 지나고 있을 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보 시스템의 정확성, 신속성이 미흡해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 アラートが発出される、でも着弾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れば、国民がこのシステムに対する信頼を失うことが怖いですね。 이 때문에 경보 시스템의 보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頻発することによって国民の意識の方も慣れてしまうといういろんな問題点が浮き彫りになってきてますので見直しをする必要があるなと.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레이더에서 사라져 경보를 정정했다면서도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詳細につきましては現在防衛省において分析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북한이 앞으로 이어갈 탄도미사일 도발은 일본의 미사일 분석과 대응 능력에 있어 험난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일단 송영길 캠프에서 당시 조성된 돈봉투 개수를 90개로 특정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사람이 누구고 또 몇 명인지는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봉투가 전달되는 과정에 송 전 대표 보좌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송영길 캠프의 돈봉투 살포 시기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재작년 3월과 4월입니다.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과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 상황실장 등 3갈래로 교부 대상을 나눴고 6차례에 걸쳐 10개에서 20개씩 돈봉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렇게 조성된 봉투 90개가 2개를 빼고 모두 교부됐다고 적시됐지만 받은 사람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중복해서 여러 차례 받은 사람도 있다고 보고 40여 명에서 최대 80명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에선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현역 의원들의 이름도 들리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맥락의 얘기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특정할 수 있겠느냐며 일단 지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전달자들의 역할 분담과 범행 경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300만 원씩 담았다는 현역 의원목 봉투는 윤관석 의원이 지시해 마련됐다고 적시됐습니다. 당대표 경선 투표가 임박하자 송 전 대표 지지세를 유지하려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강 회장이 6천만 원을 마련해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봉투에 나눠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를 윤 의원이 받아 직접 의원들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강 회장은 캠프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들에게 50만 원짜리 봉투 68개를 나눠주는 것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과거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모 씨와 공모해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릴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달 교부 과정엔 역시 이 전 부총장과 송 전 대표 보좌관 등이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송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좌관 박 씨의 관여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 사업가 박모 씨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송 전 대표의 측근이고 송 전 대표는 곧 당의 주도적 위치로 갈 것이라 공천은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이 전당대회 돈살포 의혹에 대해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국민의힘 맹공 속에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선제 조사로 위험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만으로 끝날 것이냐는 겁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현역 의원만 20명에 달할 것이란 설마저 나돌면서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내 의원님들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될 수 있다는 게 일단 당 지도부는 미국 도청 의혹 등 수세에 몰린 여건을 위한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갑자기 2년 전 일을 빌미로 압수수색한 점도 그렇고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수사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도 프랑스 파리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개인 일탈이라며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긴 했지만 당내에선 녹취 증거마저 연이어 나오는 마당에 짜깁기라는 당사자들의 해명은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혹시 모를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 차원의 선제 조사에 나서자는 제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짜집기 한 거다, 조작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더욱더 이 코너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넘어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해명 또한 소도 웃을 소리라면서 더불어 봉투당 정치자금 게이트에 직접 사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날아들거나 금품 수수 의원들 명단이 공개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처럼 구체적인 물증 여부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으로선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재판에 출석해 한때는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고 김문기 처장이 이 대표를 존경하고 또 칭찬을 받으면 자랑을 했다며 이 대표의 인간관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냐고 직격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번째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따로 통화까지 하셨던데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김인섭 씨 영장 심사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대표는 2주 전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이후 자신의 임기 안에 대장동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해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이 여러 차례 관련 보고를 들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성남에 뜰 관련 보고를 한 후 이 대표에게 칭찬을 받았다며 자랑했고 또 명절 연휴엔 개별 안부 문자를 받았다고 자랑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은 이 대표를 참 존경하고 함께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들의 인간관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재소 특약을 갖다가 이제 소송 걸지 않겠다. 그 특약을 갖다가 이제 받아내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했다고 칭찬받았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뭔가를 메모하며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듣던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 과정이 언급될 때는 유 전 본부장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이 대표님께 칭찬받아서 자랑했다는 질문.
오후 재판에는 지난 2015년 호주 출장에 동행했던 성남시청 전 공무원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당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을 만나서 내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줄이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당원들은 오히려 의원들 먼저 반성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만났습니다. 수박 공세에 문자 폭탄, 이런 폭력적인 소통은 줄여달라는 당부가 나왔지만 반성할 건 의원들이라는 반박이 곧장 터져나왔습니다. 이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사실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또 폭력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런데 왜 당원들이 내려와야 할까?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먼저 반성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이름으로 당내 강경파 달래기에 민주당 중진들이 나섰지만 참석자들은 오히려 당이 자신들을 적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이나 이명박이 우리에게 물대포 세우고 총 쏘는 거하고 똑같이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캠페인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런 흐름을 꺾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뭐 규탄대회 하는 것 같네요. 속이 후련하세요? 저는 오늘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적극 지원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대표님은 정말 그 누구도 그 당원 국회의원들도 하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친명 핵심 정성호 의원까지 나섰지만 강성 당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차이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표와 가치가 또 노선이 비슷하다고 하면 또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뭘로 됐나요? 노빠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됐나요? 문빠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 된 거고 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결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오히려 비명계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분명한 반감만 다시 확인됐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7%로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보수 정치 상징과도 같은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고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못한다는 대답이 우세했습니다. 미국 도감청 의혹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갤럽의 설문에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27%,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4%포인트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가 노출된 지난해 8월 최저치인 24%를 찍었고 미국 순방기간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때 또 한 번 24%를 찍었습니다. 20%대를 기록한 건 25주 만이자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도 하고 서문시장을 찾으며 공을 들였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과 충청권 등 모든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성인 모든 나이대에서 부정이 높았는데 정부 여당이 나름 공을 들인 MZ세대 등 2030, 40에선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선거 때마다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중도 무당층의 민심 이탈이 뚜렷합니다.
보수 성향에선 잘하고 있다가 54%로 부정평가보다 13%포인트 높았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이후로 긍정과 부정 모두 외교가 첫손에 꼽혔는데 미국의 도감청 정황과 그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또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유출된 미국 정보 문서가 위조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여론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고 앞서 주 69시간 노동시간 논란부터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 등 쌓인 악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은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민심에 대해 늘 귀를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방미에 올인하면서 결국 외교로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자를 붙잡았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로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인 21살인 테세이라가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기밀 문건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 운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화방은 주로 총기와 게임 등을 주제로 20-30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을 정치권에서 정쟁화하고 언론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문건 유출 용의자가 미국 현지에서 체포됐는데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언론이 자국 국익을 생각하는 게 먼저 아니겠냐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은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1급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유출된 문건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21살 사병이 채팅방에 공유한 국가 기밀. 이번 사태가 국제 문제로 비화하자 미 국방부는 개인의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This was a deliberate criminal act, a violation of those guidelines. And so again, I think that's important to understand. 하지만 이번 사태는 예고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장성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까지 같은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급 비밀은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 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민간 군사업체와 연구기관 소속 일부 인사도 비밀 취급권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국가 기밀이 과연 그에 걸맞게 다뤄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Classified materials. This includes examining and updating distribution lists, assessing how and where intelligence products are shared, and a variety of other steps. 유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 공세는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You know, the idea that the Secretary General is being soft on Russia. I think those were policy decisions. The Secretary General is not soft on any one country or another. On the conflict in Ukraine, he has been very clear about th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가 채 확인 못한 문건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미 손에 넣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를 때마다 관리 강화를 앞세웠던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로 또다시 크게 체면을 구겼습니다. YTN 이경화입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등 잇따라 설화를 일으켜서 자숙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뒤늦게 광주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걸 두고 잡음이 이어지는 등 여당 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한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극비리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김 최고위원은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5.18 유족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용서를 구한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잘못이었다고 재차 인정했습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반대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었고요. 그 마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겁니다. 조만간 징계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자 부랴부랴 광주를 찾은 게 아니냐는 질문엔 애초 자숙에 들어갈 때 당 지도부와 상의했던 일이라고 부인했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좀 어떤 존재인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고요. 저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어수선한 당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김 최고위원 징계를 요구하며 김기현 대표와 마찰을 빚다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해촉을 문제 삼진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도력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했다면 내가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지도력이 회복됩니까? 홍 시장 해촉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또 대통령 의중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보수 결집에 나선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 해촉 관련해서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화풀이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오늘 또 글을 썼거든요.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도 하시죠. 그렇습니까? 정부 여당 지지율이 함께 부진한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연일 당 기강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과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정치력 있는 대통령들이 엉뚱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에 질린 국민들이 정치력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구 동성로에서 기자들과 만난 홍 시장은 최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은 팩트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들이 법대로 해달라며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을 뽑았고 지금 그 대통령이 법대로 하고 있는 거라면서 뽑아놓고 왜 자꾸 뒤에서 손가락질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한일 회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도 안 되고 국정조사도 하면 안 되는 건데 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과 김포를 잇는 김포 골드라인은 열차가 2량으로 작은데요. 그래서 매일 출근 시간마다 전동차 안이 꽉 차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고 실제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승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김포 골드라인 열차에 직접 타봤습니다. 저는 지금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에 나와 있습니다.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 숨쉬지 못할 정도로 붐벼 골병 라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비교적 여유롭게 출발한 2량짜리 열차. 사후역과 풍무역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승객들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종점에 가까워지자 전동차 안이 사람들로 꽉 차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조금씩 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입문 쪽이 많이 혼잡합니다. 주변 승객의 열기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내리는 것도 쉽지 않네요. 비교적 탑승객이 적은 금요일인데도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앞에 사람, 옆에 사람 이게 좀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고 신경도 쓰이시고 그런 막 좁은 공간에 끼어있던 승객들은 종점에 도착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좀 심할 때는 이제 좀 숨쉬고 이제 땀 닦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쉬시고 그러다가 가시거든요. 항상 이 자리에 앉아요.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도 옆에 남자분이 계시니까 막 밀고 진짜 어떻게 앉아보면 진짜 압사 같은 그런?
출퇴근 시간대 몰려든 인파로 사고가 벌어지는 것도 어느새 일상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지난 11일에만 승객 3명이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하차할 때 그럼 밀고 땡기는 게 이제 그래. 그저께는 보다 센 거 하나 실어줬었고.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는 최대 172명이 탑승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근 시간대에는 2배가 넘는 370명 정도가 몸을 싣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처럼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도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될 때까지 셔틀버스를 무제한 투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병수 김포시장, 정선인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 대표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특별 지시를 내렸다면서 당장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셔틀버스를 현재 골드라인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쾌적하고 빠르게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5호선 연장될 때까지 무제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를 향해 버스 전용 차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철 탔을 때와 다름없이 도착할 수 있는 이 정시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승객들의 수의 약 한 30% 정도 이 혼잡률을 완화시킬 수 있겠다.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는 내년 6월부터 열차 6대를 추가 투입하면 현재 3분대인 배차 간격이 2분대로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객이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지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역사의 그 승강장의 혼잡 상황을 미리 좀 보여주면 게이트를 찍기 전에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찾든지. 앞뒤로 열차를 한 칸씩 붙여서 혼잡도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장 끝쪽의 구석으로 앞뒤로 한 대씩 붙이고 승강지 2대, 플랫폼 2대가 있으면 앞뒤로 하나 붙여가지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리실 분들은 가장 안쪽으로 가면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 측은 설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강장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서 증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충북 충주에서 버스가 넘어지면서 이스라엘 승객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일부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버스가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춥니다. 시동이 꺼진 거죠? 잠깐 멈춰 있던 버스가 빠른 속도로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Значит, когда я упала, это было очень быстро. Сверху на меня упало 2 женщины. И ста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дышать. 사고가 난 지점은 급경사의 급커브가 이어지는 구간. 제가 서 있는 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버스가 뒤로 밀려 나무에 부딪힌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가 옆으로 넘어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60m 정도. 버스가 홀로 넘어진 단독사고로 1명이 숨지고 중상자가 많이 생겼는데 목적지인 호텔에 거의 도착해서 일부 탑승객들이 안전띠를 풀었다가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 이제 곧 호텔 도착한다라고 할 때 그때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벨트를 풀고 왜 선반에 있는 짐이라든가 이런 걸 내리려고 벨트를 푼 상태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버스에 장착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맸다면 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덜 벌어지겠죠. 그래서 영상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6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한 대가 비틀대듯 빠르게 질주하더니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합니다. 초등학생 4명이 피할 틈도 없이 차에 치여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6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낸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몰던 차량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10살 이모군을 덮쳤습니다. 학교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이모군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대낮 음주운전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감에 어머니들은 이제 조그만 가까운 거리도 가끔 이제 어머니들이 나와서 등교를 시켜주거나 하교를 시키고 어떻게 혼자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실제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는 올해 들어 1,35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다음 달 말까지 7주 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잘하지 않던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중입니다. 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학교와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산이나 관광지 주변으로도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엔 학교 주변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같은 주요 사고 유발 행위를 함께 점검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만큼이나 시민들 스스로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걸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YTN 윤성훈입니다. 경찰은 오늘 낮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431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운전자 36명과 면허 취소 수준인 13명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6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배포된 사건과 관련해 음료 제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 이모 씨 등 중국에서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가 요청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어제 20대 한국인 이모 씨와 30대 중국 국적 박모 씨, 필로폰 판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4명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시도경찰청과 일선경찰서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은 3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전국 경찰 마약 수사 인력은 매년 수십 명씩 증가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4명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재작년보다 16% 넘게 늘어 역대 가장 많은 12,3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대마를 피우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김 전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마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와 경기 불황에 더 타격이 큰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죠. 인건비 부담마저 커질 우려에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적어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해온 유은파 씨.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함께 일하던 직원 3명을 내보낸 뒤 혼자서 25평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더 늘리려 해도 고정비를 빼고 나면 겨우 월세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8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고용을 하면 최저임금을 그들에게 주지만 저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기만 씨도 아내와 함께 하루 꼬박 11시간, 주 6일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만 손에 남습니다. 최근 원재료 값을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나가는 돈은 늘었는데 인건비 부담마저 더 커진다면 더는 가게 운영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사람을 둘 수가 없고 그냥 저 혼자 그냥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고 그렇게 꾸려나가야 되고 더 이상 힘들어지면 이제 가게를 문 닫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리두기가 풀린 후에도 좀처럼 숨통을 트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여력이 되는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업종별로 나눠서 돈 많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곳을 올리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겨우겨우 운영하는 사업장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988년 딱 한 번 적용된 이후 노동계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업종별로 큰 게 사실이지만 차등을 두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2,000원, 월 2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은 233만 원으로 노동계 요구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가운데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정 인상률 수준을 논의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 해외를 방문한 적 없는 국내 엠폭스 확진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국내 엠폭스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엠폭스 검사를 받고 싶다고 문의해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3주 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은 없지만 잠복기 내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도 확인돼 검사를 진행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원 확인과 접촉자 조사를 시행 중입니다. 정부가 OECD 1위의 불명예를 지키고 있는 자살률을 5년 뒤에는 30%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년에 한 번 하던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도록 하고 안심마을을 만들어서 예방을 강화한다는 대책 등인데 실제로 자살률이 감소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자살자 유족 상담을 위한 전문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생은 자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지만 이곳에선 일반인들도 분야별 생명 지킴이 교육을 받습니다. 택시기사와 약사, 숙박업소 사장 등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자살 시도 직전 만나기 쉬운 직업군을 대상으로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자살 고령분들이 있을 때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살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생명지킴이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26명,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수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먼저 10년 주기로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진을 2025년부터 일반 검진처럼 2년 주기로 당깁니다.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연계해 조기의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전국의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전문기관의 연계에 도울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광역자살예방센터에는 심리부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 시도자나 유족에 대해선 상담 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살 유발 정보도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신설해 감시를 강화합니다.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 유발 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 긴급 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자살 이후의 물건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팔거나 관련 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5년 전 4차 계획에서도 자살률을 30%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루지 못해서 이번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돈봉투가 보면 90개 정도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2개 빼고 교부가 됐다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교부도 세 갈래로 나눠서 이렇게 교부가 됐더라고요. 네.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정말 치열했던 경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소위 이제 친명계 또 친낙계 이렇게 이제 그 나뉘어져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당시에 송영길 후보가 홍영표 후보의 0.59% 차이로 신승을 한 경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소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을 했던 이정근 씨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그것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이정근 씨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라는 게 핵심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6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전부 자동 녹음으로 시스템으로 해놔가지고 약 3만여 개의 전화 건수가 지금 녹취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검찰이 그 녹취록을 들여다보니까 2021년에 바로 송영길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 돈을 살포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이것을 지금 그 현역 의원들에게 그리고 권리당원들에게 그리고 지역 사무실 관리자에게 세 갈래로 살포를 했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 2016년 이래 녹음을 해놨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총선이 2번이나 있었고 또 보궐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당내 경선도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요거 나온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돈봉투 중에 10개는 거의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갔고 또 10개가 더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50만 원씩 뭐 대의원을 포함해서 돈이 살포됐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검찰은 일단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관석 의원 그리고 돈을 마련한 사람은 강내구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송영길 측근이고요. 이 사이에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도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박모라고 하는 송영길 의원실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파리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즉 윤관석이 사무총장이 됐고 이정근 사무부총장 물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경우에는 바로 부총장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전언에 의하면 본인 요구에 의해서 마뜩장치만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중간에 강내구 수자연공사 상임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왔느냐가 수사 대상이 됐을 것 같고 이승만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준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윤관석 의원은 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초반은 송영길 후보가 3번째 나왔고
동정론도 좀 있었고 좀 여유 있게 이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타이트하게 접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포하는 시점도 거의 선거 3, 4일 놔놓고 거의 투표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살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지금 본인은 매우 당황스럽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뭐 언론사로부터 녹음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든 정도 또 일부 전언에 의하면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어느 정도는 다 털어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뭐 말하자면 정치 보복이다, 기획 수사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 관여 혐의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박모 씨는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녹취가 또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송 전 대표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담겨 있었어요. 네, 아까 제가 녹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검찰이 적시한 그 공모자들을 보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 그리고 이정근 지금 그 녹취록을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뭐 강내구 뭐 감사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돈을 준비했다는 그 외에도 바로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그리고 인천 정무부시장인 조택상 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도 하고 또 당대표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텔레그램을 보면은 이정근 씨가 뭐 보좌관한테 특히 그 송영길 보좌관한테 잘 전달했음. 네, 뭐 이런 그 텔레그램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돈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성만 의원이 송이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래서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막상 당사자들은 펄쩍대면서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정말 강력한 정황적 증거라고밖에 볼 수 있고요. 증거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강내구 그 감사위원회 회장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 감사했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생색을 내야 되잖아요. 송 대표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녹음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땐 빼박인데 당사자들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기도 참 무색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정근 전 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선 캠프에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돈 좀 달라 이런 요구도 했다. 한 보도에는 이런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관건은 이게 단독으로 행동을 했느냐 이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선거 캠프는 돈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저도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선거 캠프는 각 본부장별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밥 먹이는 구조라서 그냥 뭐 말하자면 우리 후원 계좌에 돈 넣으라고 그런 것은 정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개인적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살림꾼으로서 역할을 자체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돈 살포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뭐 불법적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그 살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불법적으로 모금해서 불법적으로 그래서 뭐 선거 때가 위해서 누구누구 호남에 줘야 된다. 의원들한테 줘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불법에 가담돼 있는 거고 녹취에 나오면 줄 수 있으면 다 주자 이런 말이 자체가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후원금을 모금할 때 어떤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많은 지금 현재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또한 소위 서초갑에도 나왔고 보궐선거에도 나왔고 구청장에도 나왔을 때도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회의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후보한테 많은 후원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본인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혹은 적극적인 어떤 역할 말하자면
송영길 대표가 될 수 있는 산파 역할을 했노라 예. 했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돈도 주고 그 일로 인해서 본인도 이렇게 4년형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정우김 의원께서 이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6년부터 지금 녹음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 선거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은 한 3만 건이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빙산의 물론 개인적인 통화도 있겠습니다만. 빙산의 일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이 말하자면 인지 사건, 개인 비리를 쫓다 보니까 부모님의 집으로부터 그 핸드폰을 받게 되고 지금 더 큰 내가는 인사 비리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인사 비리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탁. 그래서 지금 뭐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과 연계, 뭐 송영길 대표하고 관계 속에서 예컨대 지금 우리 강내구 씨의 경우에도 뭐 이런 말을 하긴 좀 앞섭니다만은 결국에는 선거 2달 뒤에 감사협회 협회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찌 보면 보원 인사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협회장을 누가 합니까?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누군가 인사수석실이나 어떤 뭐 관련된 문재인 정부에서 했을 텐데 그런 연계 관계를 검찰이 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역할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송영길 대표와 문재인 정부 간에 그런 인사의 심부름이라도 이런 녹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재인 정부 전체의 말하자면 인사 비리, 특히 지금 뭐 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강내구 씨가 당에 이제 조직국장부터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감사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청렴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아마 선거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이 검찰은 당연히 수많은 공기관의 감사들 돈을 냈을 강내구 씨가 돈을 한 6, 7천만 원 구했을 텐데 그 돈을 구해온 그 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사적인 보온적 관계 그걸 추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이거 여기를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를 든다면은 6천만 원을 봉투 20개로 나눴는데 최소 1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그 돈이 살포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 정치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 정치 자금의 또 공소시효가 제가 알기로는 최대 7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당해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받은 것처럼 극구 부인하는 이유가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과거의 한나라당 때에 바로 그 고승덕 의원이 내부 고발을 했어요. 내가 이 당 경선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봉투로 300만 원을 가졌는데 나 받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당이 거의 흔들거려 갖고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밝혀지면은 이거는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때도 박희태 의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 20명, 몇십 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심각한 게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언급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범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돼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뭐 자제했을지 모르지만은 누가 봐도 친이재명계라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다 친명계이기 때문에 친명계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쪽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장이 단순히 인사 문제라고 보기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에 불이 붙을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육성이 당면 녹취가 연일 공개가 되고 있고요. 현역 의원들 이름까지 뭐 다소 거론이 되면서 민주당 좀 뒤숭숭한데요. 의혹이 터진 초기와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자진해서 조사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의원님들이 10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반납하고 있다는 짜집게 한 거다, 조작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더욱더 이 코너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당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진상조사 나서는 건 어떠냐. 오히려 그게 낫겠죠. 국민적 신망을 회복을 하려면. 민주당 초기만 해도 일사불란하게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녹취가 거론되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진 이런 모습입니다. 조홍천 의원 지금 얘기 들어보셨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 차원의 선제조사 뭐 이것도 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다른 게 아니라 첫 일성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런 뉴스를 접하고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터졌다.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하겠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혁신을 해야 될 정도의 긴급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본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 일성을 어떻게 하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 정상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로 큰일이다. 민주정당에서 또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빨리 당이 뭐 말하자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빨리 말하자면 파리에 가 있는 송 대표도 불러들여서까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일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패착이고 송영길 대표조차도 마치 남일처럼 뭐 7월 달에 돌아올 걸 계획대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어떤 정도의 심각한 일이냐 하면 586 정치 전체의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판국이다라는 이렇게 그 오명의 어떤 그래서 소위 운동권들이 정치를 이렇게 해서 대표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돈을 썼다? 이게 전체적으로 소위 유럽에서 68세대 혹은 한국에서 386, 소위 586 세대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다? 굉장히 국민들 앞에 민망한 속죄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비리라고 얘기하면서 공부하고 오겠다. 왜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없다. 빨리 돌아와서 진상조사하고 이실직고하고 단을 뭐 해산을 하든지 혁신을 하든지 뭐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당 이재명 대표 첫 일성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송 전 대표는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당 차원의 좀 진상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아주 지당한 말씀을 지금 김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이렇게 구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를 아주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개혁을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검찰의 기획 수사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의 기획 수사를 100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는 정치적 함의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아까 그 0.59%의 함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돈 살포가 없어서 0.59%로 신승하지 않고 당시 홍영표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면 그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됐을까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법이 가지는 함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명계에서 이낙연 조기 등판론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번에 원내대표를 뽑는데 과연 이 와중에도 친명계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친명계와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와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정근 씨 녹취록에 있는 공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떨어지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 당대표
이 당대표의 경선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당대표가 있다 보니까는 돈 살포가 있고 그 돈 살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 문제와 관련됐다는 게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날 좀 어디에 좀 올려줘야지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구도가 형성이 되고 공천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돈 뿌리고 돈 많이 뿌린 사람은 또 혜택을 보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예 당대표를 없애야 돼요. 미국처럼. 왜 당대표가 필요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선택받도록 해야지 왜 당대표라는 그 존재가 중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내가 공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쓴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마치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사자 뒤에 그냥 모든 그 초식 동물들이 나래비로 줄을 서는 것처럼 이런 식의 한국 정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 누구보다도 개혁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구태와 부패를 그렇게 비난했던 민주당이 결국은 이 구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왜 안 들어오죠? 7월 4일 날 오겠대요. 예정일이. 그런데 본인이 정말 이정근이라는 사람의 개인 일탈로 생각한다면 당장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생각보다 목소리가 적어요. 늘 얘기하는 이상민, 조응천 외에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의원이 만약 그때 당선됐다라면 대선 경선 결과도 달라졌을 수 있다. 가정을 전제로 여러 가지 함의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오늘 내일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파장이 커지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수습하고 딛고 일어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실언 논란을 빚고 활동을 중단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무리를 빚은 지 30여일 만인데요.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반대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었고요. 그 마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정광훈 목사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좀 어떤 존재인지 좀 당대표 쪽에서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고요. 저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징계 2로 좀 이런 얘기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이것 때문에 묘역을 찾아오신 게 아니냐라는 자숙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늦어진 것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한껏 몸을 숙인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얼마 전에 4.3 평화공원도 참배를 했더라고요. 뭐 뒤늦게라도 잘 간 겁니까?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저는 뭐 양치기 소년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이라도 혹은 뭐 5.18 유족들이나 4.3 유족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저런 노력하는 것을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한테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벌써 본인에 대한 어떠한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정광훈 목사 앞에 가면 뭐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간단히 한번 말하자면 폄하된, 한번 소실된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은 100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본인 마음속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서라도 대구나 경북에서 공천 받으면 배지 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지금 대명천지의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시 한번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 지도부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김웅 의원이 34일 만에 하는 사과가 사과냐, 이게 좀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최근 뭐 윤리위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면서 징계 여부도 다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김재원 최고 본인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늦은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5.18, 그다음에 4.3이 주는 함의를 정치인들이 여야 좌우를 그 막론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함의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정치적인 이해라든지 또는 뭐 그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이거를 뛰어넘어서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신들의 어떤 정략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폄훼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네. 자, 이 두 분의 관계는 좋아졌을까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하면서 잡음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갈등을 더 키우진 않는 모습인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도력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했다면 내가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지도력이 회복됩니까? 당원으로서 이 상임고문 해촉에 대한 거를 문제 제기를 하실 겁니까? 그거는 마이너한 문제. 그런 문제는 추잡스럽게 안 해. 네, 해촉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안 한다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앙금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자기 라이벌이다 자기의 대화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지 김기현 대표한테 있지 않다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은 약간 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완부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본인이 말을 세게 하고 적게 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소신껏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대통령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만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뭐 김기현하고 말싸움할 그런 군번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김기현 대표도 어찌 보면 그 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혹은 당 대표였고 이런 분에 대한 예우로서는 그렇게 물론 아무리 현실 정치를 하고 자치단체장은 사인고문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한번 찾아가서 스킨십을 편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그래서 우리 상임고문에서는 자연스럽게 내려오기로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부드럽게 예. 당원들이 보기에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지. 그걸 뭐 자기가 권력 갖고 있다고. 그게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문제 제기가 됐던 말하자면 실제로 김재원 최고에 대한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났고 만약에 해촉을 시키더라도 저는 말하자면 김재원 최고에 대한 결과가 나면서 동시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해촉이 이루어졌으면 그나마도 수용하는데 김기현은 김재원 최고는 멀쩡하게 혼자 다니는데 홍준표 시장만 먼저 해촉시키는 이것도 저는 성급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자, 내부는 굉장히 시끌시끌하고요. 저희가 당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갑론을박입니다. 해촉 잘한 거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이 김기현 대표의 의지냐 아니냐 이런 뭐 갑론을박도 좀 있고요. 그리고 유니스 구형 같은 경우는 두 분 모두 놀라운 꼰대들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 자, 쭉 보셨을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공감이 가십니까?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요. 누구도 세게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좀 비판한다 하더라도 양비론이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해촉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관측하기를 저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더 큰 소리로 이제 막 소위 그 속된 표현으로 길길이 날뛸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화를 내고 극대노할 것이다. 이랬는데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감수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지도력이 회복됩니까? 나를 밟고 가라. 기꺼이 밑거름이 되겠지만 그 버릇을 버릴 수 있겠나? 근데 이걸 가만히 들으면 이게 김기현 대표한테 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가? 좀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정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동물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노련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대를 김기현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다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예. 100분 토론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상당히 그 심기 건드리는 말을 했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수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 뽑았다, 국민은. 바로 이제 그런 일련의 언술이 대통령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은 사람이 하던 찰나에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면서 그 반론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수습하느라고 애쓰는 네. 그런 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맥락이 일치한다고 보여지고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 어떤 부담을 갖느냐면은요. 이 당내에 당 경선할 때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뭐 이렇게 해서 쫙 그 제거하는 것 같은 일련의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드디어는 홍준표 시장까지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당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갑론을박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 김기현의 의지는 아닐 것. 이준석 대표의 말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그 소위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요,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달라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불쾌한 일 과거로 묻고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부터 또 발언을 어떻게 이어가실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비상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진 건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70대 제외 전 연령, 전 지역이 지금 비상이에요. 네. 이 부분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대통령실의 실책, 또 뭐 김태호 차장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깊숙이 경제가 매우 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문제.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이 매우 민생하고 다른 각도로 놀고 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지금 민생이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정말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단적인 예로 양국법,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말하자면 부결시키고 반대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생이 팍팍하다, 어려운 편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민들은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안보실이 잘하고 못하고 뭐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있는데, 정말 무슨 뭐 안보실장을 바꾼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고, 또 여당도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그러면 누구나 조금 더 민생에 가깝게 가야 되는데 야당 비난하고 뭐 야당이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거는 견디기 어렵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정평가 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저에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것이 가장 크게 깔려 있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부정평가 1위가 뭐냐 따져봤더니 외교더라고요. 네. 자, 이거 이미 이번에 그 미국 정보 문건 유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수긍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배고픈 건 참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제정치 교과서에도요, 이 국력의 중요 요소 중에
국가의 체면 내지는 위신이라는 게 있어요. 내셔널 프레스티지라 그래서 그거 자체도 국력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안보실의 고위직 인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련하지 못했던 게 맞아요. 외교만 보자면은요. 지난번 그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서 결국은 제3자 대리변제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그 불가피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이 도감청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동맹을 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또 국민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이거는 빵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보 문건 유출 용의자 오늘 미국에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20대에 미국도 난리가 예. 났어요. 왜냐하면 무슨 내부 고발자가 이걸 누출한 게 아니라 거의 그 허세가 그 가득한 20대 청년, 그것도 미 공군의 일병 출신인데 정보기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청년이 10대 애들을 불러다 놓고 그 누출된 정보를 보여주면서 허세를 부리는데 거기 중요한 도감청 자료가 있었다라는 것이 예. 세계의 제1의 강대국이라는데 정말 기도 안 찰 지금 상황이 미국은 그거 자체도 지금 창피한 데다가 우방국을 도감청한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민망해서 미안하다고 할 참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고위 관료가 도감청 그리고 악의적인 도감청 흔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이 동맹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왜 그런 그 다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있어서 그거밖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예. 자, 어쨌든 오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 무당층 이 수치를 들면서 반성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자, 대통령 지지율을 쭉 보면 그 예전에 국민의힘 당내에서 그 내부 총질 문제 때 30% 아래로 한번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그 5세 그 입학 그 문제 때 또 떨어졌었고 또 바이든 날리면 이 놀랄 때 24%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그래도 30%대로 올라가서 유지가 됐었거든요. 지금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대통령실 뭐 민심에 귀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곧 미국 순방이고요. 곧 또 다음 달은 취임 1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 연설 비서관 바꿔야 됩니다. 연설 비서관을 일단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홍보 수석도 뭐 조만간 뭐 총선에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방향 정렬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실제로 어떤 그 심중적인 어떤 부분이 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동안 그 대변인도 없이 나오다가 이렇게 어설프게 가고 있는데 안보실 그렇게 돼 있고 다만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는 대우는 잘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번에는 무슨 실수할까 오히려 조마조마하자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견디기 힘든 부분이다. 이 뒤에서 보면은 세 번째지만 이게 무능감이거든요. 무능력.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은 본인이 찍어준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한동훈 장관이 잘한다 하지만 이제는 보니까 조금 그것도 도가 지나치다. 이래서 좀 기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당내는 당내대로 아무도 충성스러운 반대 의견을 내세울 사람이 없고 또 그러면서 내부 총질을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안철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제는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각 국무장관도 뭐 한덕수 총리조차도 대결적으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 메시지 정리가 잘 될 필요가 있다. 자, 당장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물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아마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의 공조의 내용이 얼마나 심화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국민들에게 이 도감청 문제도 그렇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도 도감청을 당했는데 이렇게 정상회담을 곧 해야 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국내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또 경제가 아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연 미국 경제에도 어려운데 우리를 동맹국으로서 얼마만큼 이제 배려하는지의 모양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하원에서 대통령이 연설하고 이것도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국빈 방문을 하면서 블레어 하우스에 우리 대통령 부부를 이제 대접하고 다 좋은데요. 그런 어떤 친선 우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유권자들이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하면은 별별 제3자 뇌물서부터 시작해서 다 용어를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무엇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따리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와 관련해서 기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만해 보이는 태도라든지 또 때로는 형식에 있어서 무능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빌미 잡히는 부분 그런 거는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실수를 하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야당의 경우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다가 지금 민주당 이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얼마나 큰 리스크에 직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것은 정말 참담하지만 이제 1년 임기 1년이고 이제 바닥을 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기도 한 김 씨가 구속되면서 윗선으로 꼽히는 이 대표 측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현동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사업 시행사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까지도 뒷돈이 전달됐는데 검찰은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진상 씨랑 친분 아직 부인하세요? 2시간 넘게 진행된 피의자 신문 등 장시간 영장 심사를 벌인 법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영입된 뒤 백현동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 알선과 로비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씨가 사업 시행자인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개발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나 상향 변경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김 씨 구속으로 이제 검찰 수사는 정전 실장을 거쳐 이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당시 김 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300차례 가까이 통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씨의 로비로 백현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한층 수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애초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줄거나 기부 체납 조건이 성남시에 불리하게 바뀐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외압이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사건 역시 민관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인 만큼 이번 역시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또다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열었다며 불참했는데 대신 별도의 학교폭력 관련 간담회를 열며 맞불을 놨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름 만에 다시 정순신 변호사 자녀 사건을 다룰 청문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정순신 변호사 일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정 변호사 아내와 아들은 심신쇠약을 불출석 사유로 냈는데 일부러 출석을 피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공황장애를 이유로 2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야당 간사로 말씀드리지만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 가족들을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검사의 권력이 작동한 권력형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인사부실 검증을 부각한 가운데 당시 안일했던 교육계 대응도 재차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울증과 과민한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에 의한 자살 위험군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일부 내용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 망신주기용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불참하고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 변호사 대처는 잘못됐다면서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를 공세하는 정치적인 그런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었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과 일선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실효적인 근절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책의 부재를 질타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실패자가 없는 평화로운 학교, 평화로운 교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피해 학생들과 가해 학생들이 있는 곳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가 당사자들과 여당이 빠진 반쪽 자리에 그쳤지만 민주당은 9월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러세우겠다는 입장이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폭 뒤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오늘 정순신 전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18년 2월 12일부터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피해자가 졸업한 2019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들은 날은 단 이틀로 학교에 와서도 수업 대신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나 됐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만취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승진을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징계는 사건 8개월 뒤 승진하고 뒤늦게 내려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3차선 도로입니다. 지난해 8월 11일 자정쯤 4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은 목뼈를 다쳐 나란히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목동역에서 이곳까지 7km를 운전해온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A씨.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치상으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참작할 공적이 있어도 감경 없이 무조건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도 다치게 했다면 최소 정직에서 해임까지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A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천가정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지난달엔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로 오히려 승진도 했습니다. 인사적체가 심한 법원 공무원 사회에서 6급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립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인천가정법원은 승진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승진 경위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당시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근속 승진이고 차점자와 점수 차이도 커서 승진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결국 사건 발생 8달 만에야 정직 2개월 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이미 A씨의 직급은 한 계단 올라간 뒤입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사안까지 함께 다루다 보니 징계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애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작 사회 잣대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의 인사는 음주운전자에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은 강한 바람에 부러진 소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봄철마다 양간지풍으로 불리는 이 강풍이 부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비슷한 원인으로 산불이 발생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강릉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산림당국과 한전은 높이 15m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을 덮쳤고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 산불 최초 발화 지점 인근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전신주가 설치돼 있고 전선은 위태롭게 나뭇가지들과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전선이 원인으로 밝혀졌거나 추정되는 산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2019년 고성 산불도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됐고 축구장 250개가 넘는 면적을 태운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도 고압선 절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질까 봐 겁나고 불날까 봐 겁나고 하얗고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항상 안고 살아요.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가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진척은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 지중화율은 10%를 겨우 넘어 서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탓만 합니다. 지중화를 하려면 한전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인하가 많고 재정 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많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봄철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대형 산불이 반복되는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해안 쪽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송전선로들은 상당수가 지중화되어 있어요. 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중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신주 주변 나무를 베어내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한전이 정전 사고 등이 우려될 경우 수목을 제거할 수 있지만 지자체 허가나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한계가 많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전신주와 나무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력이 떨어져 은퇴한 경주마들이 학대나 도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 보호 단체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됐다가 버려지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까지 마련됐지만 산업계 반발로 지난달에 폐기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급 경주마로 3년 가까이 경마장을 누볐던 바이킹스톰. 9번 바이킹스톰이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벌어들인 우승 상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이 떨어지자 지난 2월 은퇴했습니다.
한국마사회 기록엔 일반인을 태우는 승용 목적으로 팔렸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료용 고기를 만드는 곳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마리아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퇴역 경주마 까미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월 드라마 촬영장에서 줄에 걸려 넘어진 뒤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말의 수명은 보통 30년이지만 경주마는 5살 전후로 은퇴합니다. 말 산업계에선 부상을 입고 은퇴한 경주마를 재활치료하거나 승용마로 다시 교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사료용으로 도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 경마 산업은 그야말로 동물 학대와 착취의 산물이다. 경제적 효용이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말들이 부산물처럼 처리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은퇴한 경주마 5,800여 마리 가운데 44%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폐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주마의 폐사 이유와 도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개인 자율에 맡긴 퇴역 경주마 이력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경주마가 은퇴하더라도 승용마로 다시 뛸 수 있게 복지 체계를 갖추란 겁니다. 대다수의 말들이 반려동물의 사료로 처분되는 현실에서 퇴역 경주마에 대한 권고 수준의 인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월 은퇴한 경주마를 소유주가 보호, 관리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경주마 생산자 업계 반발로 한 달도 안 돼 철회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에 4대 독소 조항이 있다며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시설 접근권 허용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최대 25% 투자세액 공제를 포함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법이 발효됐습니다.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미국의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4대 독소 조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생산 시설에 미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면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둘째,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건 투자 경제성을 하락시킬 것이란 지적입니다. 셋째, 재무, 영업, 회계자료 제출, 특히 생산 제품과 생산량, 10대 고객, 생산 장비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중국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중국 공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한경연은 상호주의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요건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현안으로 강력하게 미국에게 반도체법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 규정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생산시설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의 반도체 분야 상생을 위해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서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팔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IRA의 보조금 혜택을 보면서 배출가스 규제의 문턱을 넘으려면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서둘러서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은 147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이 중 전기차는 5만 8천 대로 3.9%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을 58%, 기아는 47%까지 높인다는 목표지만 미국 환경당국 기준은 더 높습니다. 2032년까지 67%를 전기차로 생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컨대 차량 100대 중 67대는 전기차, 나머지 33대는 내연기관차를 팔아야
미국 환경청에서 정한 1마일당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 82g을 맞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것들이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람당 얼마씩 이제 그 벌금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전동차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되고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판 차량 150만 대 중 100만 대를 전기차로 생산해야 하는데 이르면 2024년 말부터 가동할 전기차 전용 공장의 생산량은 30만 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있는 미국 내 공장 2곳을 서둘러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해야 IRA 보조금 혜택을 받고 배출가스 규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되고요. 종류도 더 늘려야 돼요. 배출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전기차 전환을 늘려야지만 총량제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5.8%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9년 안에 판매량을 10배 이상 늘리겠다고 한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GM과 포드 등 미국 메이저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이 늦어질 경우 목표치는 더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논의 중인 양국 정부가 다음 주 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관련 현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에서 대면 회의를 통해 양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영상회의를 통해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과 사후 이행 관리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네, 정부가 2026년까지 온라인에서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 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금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복지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서비스가 한 곳으로 통합되는 겁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AI 인공지능이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추천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전국을 덮쳤던 황사가 물러났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고 비도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됐는데요. 충청 이남에 이어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오겠고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고 40mm, 중부지방은 5에서 1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양이 많지 않아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곳도 많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 13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다시 공기가 탁해집니다. 특히 밤사이 또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